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오르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선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섹터별 흐름을 보면 역시 빅테크와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섹터들도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간밤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미국 증시를 이렇게 끄집어 올렸을까요? 먼저 그 전날 7월 28일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YCC 밴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돈 푸는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밴드 상단이 낮을수록 돈을 빡세게 풀고 밴드 상단이 높을수록 돈을 천천히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일본의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돈을 적당히 풀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YCC 밴드를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현재 밴드 상단 금리가 0.5%인데 이것을 0.75%, 1%, 이 정도로 상향 조정시키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밴드 상단은 여전히 0.5%를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밴드 상단이 0.5%를 넘어가도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는 어느 정도 긴축의 의지는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자 우에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장기금리가 1% 정도 초과하면 그때 우리가 개입해서 돈을 풀어서 이것을 끄집어 내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간 개념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일본은 22년 12월 달에 기존의 0.25%의 밴드 상단을 0.5%로 끄집어 올렸습니다. 이 발표를 하자마자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바로 급등하면서 이틀 만에 0.5%까지 올라가 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만약에 밴드 상단이 0.5%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국채금리가 이 자리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어서 즉 돈을 풀어서 국채를 매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국채금리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밴드 상단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더 열심히 풀어서 이것을 아래로 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밴드 상단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천천히 찍어내면서 국채금리를 천천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밴드 상단 금리를 높이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0.5%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올라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이것을 끄집어 내리진 않을게 이러한 유연한 정책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는 밴드를 상향 조정시켰을 때 국채금리가 이틀 만에 0.25%가 단번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일본 중앙은행이 긴축을 덜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긴축이 발생하게 되면 엔화의 강세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저금리로 전 세계에 투자된 엔화의 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당연히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생각보다 덜 긴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전 세계에 숨은 유동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의 긴축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던 그날 아시아 증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일제히 폭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한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3.3%나 올랐네요. 그리고 당사자인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볼까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발표 직후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떨어진 낙폭을 그대로 다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즉 일본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이것을 악재로는 인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긴장감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미국 증시가 바로바로 상승 전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7월 28일 저녁 미국에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물가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버렸죠. 전월치, 예측치보다 모두 낮은 3.0%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물가지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가지수가 3%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6월달 물가지수다.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해 보시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에너지죠. 그리고 에너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국제유가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물가가 발표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작년 6월달의 국제유가와 올해 6월달의 국제유가를 비교해 볼게요. 작년 6월달의 국제유가는 100에서 120달러 수준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달의 국제유가는 70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 마이너스 5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물가 진정이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어느덧 80달러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달 후에 발표될 7월달 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작년 7월달에 국제유가는 90에서 1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반면 이번 7월달 물가 지수는 80달러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에너지 측면에서 물가 하락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더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하락 속도가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7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산유국들이 서로 단합해서 감산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은 줄고 있는데 예상했던 수요 감소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굴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했던 경기 침체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선물 가격을 볼까요? 경기 침체 이야기와 함께 연초부터 구리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와 구리 가격이 반등하는 이유를 수요 측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부양책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양책의 영향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도 있고요. 그리고 원유를 소비하는 곳은 중국뿐만은 아니에요. 미국도 원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7월 27일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는 예상치와 이전 수치를 모두 상회하는 2.4%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압도적이란 이야기죠. 이렇게 미국에서 성장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국제유가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 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2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클리버랜드 연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실시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3.0%를 기억하시라고 했었잖아요. 6월 달에는 3.0%였는데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3.4%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물가가 떨어지는 척하다가 다시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3.4% 수준에서 발표가 되기만 한다면 생각보다는 큰 악재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월 달에 다른 이벤트가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26일 사이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너무 높아, 금리 더 올려야 돼, 금리 인하 없어, 노노노 이런 말을 하자 증시가 이렇게 폭락했었던, 가슴 아팠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